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촌 최대 겨울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드디어 내일 밤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 개회식을 하루 앞두고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는 평창에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올림픽 시설이 모여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입니다. 개막이 다가오면서 전 세계 취재진과 IOC 관계자들이 이곳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평창에서 축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오늘 건군절 열병식을 강행했습니다. 대규모로 진행된 열병식에는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이라고 선전하는 화성 15형을 비롯한 ICBM급 전략 미사일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먼저 이한석 기자입니다. 북한 건군절 70주년인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중절모를 쓴 김정은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주석단에서 직접 지켜봤습니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용감히 싸워 나갑시다. 북한 미사일 부대의 선두에 처음 공개되는 신형 미사일이 섰습니다. 모양은 러시아의 단거리 미사일 이스칸달과 흡사합니다. 바퀴축 9개짜리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린 거대한 미사일도 등장했습니다. 북한이 핵무력 건설의 완성을 선언한 ICBM급 화성 15형입니다. 최대 사거리가 13,000km에 달해 미국 워싱턴까지 도달 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의 기술이란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우족의 대오입니다. 지난해 7월 두 차례 시험 발사에 성공한 ICBM급 화성 14형도 주석단 앞을 지나갔습니다. 화성 14형과 15형이 열병식의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김일성 생일 105주년 경축 열병식에서도 등장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호와 괌 포위 사격 위협을 했던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까지 총 출동했습니다. 화성 12형은 지난해보다 2기 많은 6기가 등장해 북한 전략군의 주력 미사일임을 암시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김정은은 오늘 열병식 연설에서 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현재 개발 중인 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등장하지 않아서 미국의 압박을 의식한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열병식을 조선중앙TV로 생중계해왔지만 오늘은 녹화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핵을 언급하지 않았고 한미 두 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보검으로서의 인민군대의 사명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지난해 괴미사일로 불렸던 초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열병식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사 실패가 잦았던 무수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열병식과는 달리 개발에 성공한 탄도미사일만 공개했고 화성 14, 15 ICBM 공개를 통해 미 본토 타격 능력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두 나라를 향해 보여줄 건 다 보여주면서도 열병 규모는 줄인 겁니다. 군소식통은 열병식 시간도 오늘은 1시간 반 남짓으로 지난해보다 1시간 정도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창 이후를 바라보고 있는 미국의 압박 전략과 남북 대화 분위기를 감안해 북한이 열병식의 규모와 내용을 조절한 기색이 역력하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국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우리나라에 온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한 목소리를 내기는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에 또 펜스 부통령은 압박에 무게를 둬서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럼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남승모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회담이 예정보다 좀 길어졌다고 하던데 결과가 좀 나온 게 있나요? 네, 먼저 오늘 만찬을 겸한 회동은 잠시 전인 9시 13분에 끝이 났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한 40분가량 넘겨서 원래는 8시 30분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한 40분 정도 더 진행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잠시 전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이끌어낸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찬 전에 이제 접견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방법을 두고 양측이 좀 시각차를 보인 부분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빈틈없는 한미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북핵 문제는 대화로 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반면 펜스 부통령은 대북 압박을 통한 비핵화 의지를 두 차례나 거듭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Maximum pressure to bear on North Korea until that time comes when they finally and permanently and irreversibly abandon their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ambitions.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회담에서 북미 대화 제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북미 간 접촉 여부는 한국과 미국, 북한 등 북핵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내일 평창올림픽 리셉션을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내일 전용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옵니다. 내일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뒤에 모레는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꼬리에 커다란 별이 그려진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 참매 1호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북한 실세 3인방도 이 전용기를 타고 방남했습니다. 김여정 역시 이 비행기를 타고 올 걸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내일 방남할 고위급 대표단이 평양에서 전용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통해 이동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전용기는 내일 낮 1시 반 인천공항에 착륙 예정입니다.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고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뜻과 의지를 잘 전해라. 그런 격려의 그리고 관심의 그런 표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여정 일행은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전용기는 북으로 돌아갔다가 11일 다시 옵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 일정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건 역시 모레 문 대통령과의 만남입니다. 문 대통령은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아직 협의 중이지만 경호나 예우 등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의 친서나 구두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대화 의지만 확인해도 성과라는 입장이지만 남북 정상회담 같은 김정은의 파격 제안이 전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자, 이렇게 남북 교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북 제재와 부딪히는 부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나친 저자세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면서도 예외를 구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대화 국면이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유성재 기자입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은 지난해 6월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56호의 제재 대상입니다. 유엔 회원국으로 여행이 금지됐고 자산도 동결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올 수 없는 겁니다. 정부는 최 위원장을 제재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빼달라고 유엔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15개 이사국에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5시까지 모두 반대하지 않아야만 제재는 잠시나마 풀리게 됩니다. 또 유엔 대북 제재는 북한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한 화물 검색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일 김여정 등이 타고 올 전용기도 검색 대상입니다. 우리가 검색에 나설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만경봉 92호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도 상한선 50만 배럴 이하라 문제 없다는 설명에도 제재 정신에 어긋난다는 일부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 접촉면이 넓어지는 가운데 각종 제재를 하나하나 대응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그런 해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 말대로 대화의 성과가 나타나야만 제재 무력화 시도에 끌려다녔다는 비난을 돌파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15년 만에 남한을 찾은 북한 예술단이 조금 전 강릉에서 첫 공연을 마쳤습니다. 예술단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곡들을 연주했고 이에 관객들도 따뜻한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 앞에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단원들이 등장합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예술단은 먼저 경쾌한 노래로 분위기를 띄웁니다. 북한 예술단원들은 준비한 공연을 쉼없이 풀어내며 평창 동계올림픽 전날 밤을 축하했습니다. 우리 귀에도 친숙한 북한 노래는 물론 제2에게 같은 우리 가요도 함께 선보였고 민족의 정서가 담긴 아리랑도 연주했습니다. 현송월 단장은 관객석 한가운데에 우리 측 인사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은 공연 전부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꼭 구경하고 싶었어요. 제 평생 뭐 볼 수 있겠나요? 제가 60대 됐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보고 싶어서. 북한 예술단이 남한에서 공연을 벌인 건 2002년 8.15 민족통일대회 이후 15년 반 만입니다. SBS는 북한 예술단 공연을 내일 오후 3시 반 녹화 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연에 선곡을 놓고 북한 공연단과 우리 당국 사이에 약간 마찰이 있었습니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노랫말 때문이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된 건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수영 기자, 논란이 된 곡은 결국 연주를 한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논란이 됐던 부분은 오늘 공연에서 연주되지 않았습니다. 한 곡은 연주에서 빠졌고 다른 한 곡은 논란이 될 만한 가사를 빼고 부른 걸로 보입니다. 8시 공연 직전까지 남북은 선곡을 두고 계속 협의를 진행했는데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된 겁니다. 논란이 됐던 노래들은 모란봉과 백도와 한나는 내 조국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가사에 사회주의 건설과 김일성을 상징하는 태양 조선을 찬양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정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모란봉은 공연에서 제외됐고 백도와 한나는 내 조국은 일부 조정된 걸로 보입니다. 공연이 취소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는데 공연 직전 정부 관계자는 선곡 조정이 완료돼 공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논란 때문인지 공연 당일 강릉 아트센터를 찾은 북측 예술단의 표정은 어제와 달리 밝지 않았습니다. 만경봉호와 공연장을 오갈 때 주변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던 모습과 대조적이었습니다. 강릉 공연을 마친 예술단은 내일 서울로 올라가 11일 국립극장 공연을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강릉 아트센터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이렇게 축제의 개막을 하루 앞둔 오늘도 한반도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외교전은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으로 핵무력을 과시하자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대북 압박을 강조한 겁니다. 자,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두 나라가 이곳 평창에서 모이기는 하는데 과연 북미 대화까지도 가능한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열병식에 등장한 미사일 규모는 지난해 4월 열병식에 비해서는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전략 미사일인 화성 12형, 14형, 15형은 모두 등장했습니다. 괌을 포함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북한이 주장해온 미사일입니다. 미국을 겨냥하는 핵 무력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온 펜스 미 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펜스 부통령이 내일 탈북자들과 천안함을 찾아서 얼마만큼 강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미국은 북한 인사 접촉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북한도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한을 방문하는 동안 미국 측과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북미가 잠시 마주치게 되더라도 의미 있는 대화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김여정의 방남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남북관계 개선의 정기로 발전시켜서 북미 관계도 풀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오늘 열병식에서 보여준 것처럼 핵 개발 의지를 꺾지 않는다면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안정숙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올림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단 출발이 아주 상쾌했습니다. 이번 대회 전체 첫 경기였던 혼성 컬링에서 이기정, 장혜지 선수가 핀란드를 꺾었습니다. 조금 전 끝난 2차전에선 강호 중국에 접전 끝에 아쉽게 졌습니다. 이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애 첫 올림픽 무대를 앞두고 21살 장혜진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압박감을 떨쳐냈습니다. 서로 손을 불끈 잡고 길을 모은 장혜지와 이기정의 패기는 50살의 베테랑 란타마키의 노련함을 압도했습니다. 네, 완벽하셨습니다. 완벽해요. 이렇게 되면 우스가 3점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선공으로 시작해 불리했던 첫 엔드에서 대거 석점을 따내며 기선을 잡았습니다. 3엔드에선 2번의 개츠까지 간 끝에 또 한 점을 보탰습니다. 이후 집중력이 흔들리며 한 점 차로 쫓겼지만 결정적 순간에 강했습니다. 상대의 실수로 대량 득점이 가능해진 순간 You peel guard, don't make perfect, hit out, they make perfect, draw to button for one. 이 작전이 적중하며 무려 넉 점을 추가하자 핀란드는 마지막 엔드를 포기했습니다. 따라잡혔는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 요인은 관중분들의 응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림픽 첫 승전보가 전해지며 이곳 강릉 컬링센터엔 오전에 이어 또 한 번 구름 관중이 몰렸습니다. 되게 재밌고 흥미진진해요. 대한민국 파이팅! 세계 최강 중국에는 연장 접전 끝에 졌지만 무서운 추격전을 펼치며 4강 진출 가능성을 확인한 대표팀은 내일 노르웨이와 미국을 상대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IOC의 징계로 국가명 대신 러시아 출신 선수 자격으로 출전한 러시아 부부팀은 첫 경기에서 남매팀인 미국에 졌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네, 우리 선수단은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 8개로 종합 4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개막 이튿날,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쇼트트랙에서 첫 메달 소식이 들릴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어떤 종목에서 우리가 메달을 바라보고 있는지 정현 기자가 목동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첫 금메달은 전통적인 메달밭 쇼트트랙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팀은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5개를 노리고 있는데요. 첫 금은 개막 다음 날입니다. 남자 쇼트트랙 1500m 결승에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이 종목 월드컵 랭킹 1위 황대현과 부상에서 돌아온 임효준이 첫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13일 여자 500m 결승에는 심석희와 최민정이 출격합니다. 500m는 역대 올림픽에서 한 번도 금메달을 딴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는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15일부터 18일까지는 설 연휴 기간이죠. 금메달 소식이 절정에 이를 듯합니다. 남자 스켈레톤 세계 랭킹 1위 윤성빈이 나섭니다. 설날인 16일 한국 썰매 사상 첫 메달을 금으로 장식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17일 쇼트트랙 여자 1500m, 남자 1000m에는 동반 금메달이 예상됩니다. 네, 연휴 마지막 날 빙속 여제 이상화가 출격합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합니다. 20일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22일 여자 1000m, 남자 5000m 계주에 이어 24일엔 이승훈과 김보름이 스피드 스케이팅 매스스타트에서 동반 우승에 나섭니다. SBS 정연입니다. 어제 우리 선수단이 입촌식을 한 데 이어 오늘은 북한 선수단이 입촌식을 치렀습니다. 북한 선수들은 우리 공연단과 손을 맞잡고 축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이 소식은 이성훈 기자입니다. 빨간 단복을 입고 등장한 북한 취조악단이 눈길을 확 끕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우리 취타대의 흥겨운 연주에 맞춰 원기로 단장을 포함한 북한 선수단 30여 명이 국기광장에 들어섭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인공기가 개항될 땐 피겨, 렴대역 등 일부 선수들이 감격에 겨운 듯 눈물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참가국 국기는 군 의장대가 개항하는데 북한 인공기는 국군 개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자원봉사자가 대신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사물놀이와 힙합 공연에 쭈뼛거리며 어색해하던 북한 선수들은 취조악단 연주가 시작되고 나서야 손뼉을 치며 미소를 보였습니다. 취조악단이 완벽히 일치된 동작으로 쾌지나 칭칭나네를 부를 땐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공연이 절정에 이른 순간 북한 선수들은 마음을 열고 우리 공연단과 손을 맞잡은 채 빙글빙글 돌기도 했습니다. 입촌식이 끝난 뒤엔 국내외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남북 선수단은 입촌식은 따로 했지만 내일 열리는 개막식에선 하나의 깃발을 들고 공동 입장합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제가 오늘 오후에 이곳 평창에 왔는데 서울과 다른 점은 조금 춥다는 점과 올림픽 분위기가 피부로 확실히 느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축제 열기가 내일 개막과 함께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창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 내린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삼성전자 사무실과 이학수 전 부회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특히 삼성이 돈을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이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과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준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 가운데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 비용 일부를 삼성이 대신 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스가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인 에이킨 검프에 수임료를 보낸 흔적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소송 비용의 출처를 추적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돈이 대납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인 검찰은 삼성이 당시 현직 대통령 회사의 비용을 대납해준 사실이 확인되면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학수 전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관계자를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경찰은 10년 전 삼성특검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 260개를 찾아냈습니다. 자금 규모는 4천억 원대입니다. 경찰은 이건희 회장이 차명 계좌를 통해 최소 8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이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조세 포탈과 횡령 두 가지입니다. 경찰은 이 회장이 임원 72명 명의로 260개의 차명 계좌를 만들어 4천억 원을 관리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금 관리는 삼성의 옛 미래전략실 임원인 A씨가 주도했다고 봤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1년 이들 260개 차명 계좌를 신고해 1,300억 원의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차명 계좌를 만든 혐의에선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 회장이 차명 계좌로 내지 않으려던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가운데 2007년부터 3년치에 해당하는 82억 원어치에 대해 조세 포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은 기간만 따졌습니다. 미전실이라든지 구조본이라든지 삼성 회장의 직계 조직에서 관리를 했고 임원들한테 신분증 사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이 회장의 새 차명 계좌는 2008년부터 6년 동안 한남동 자택 수리비를 수사하던 중 드러났습니다. 공사비로 낸 수표가 삼성의 전 현직 임원 8명 명의의 계좌에서 발행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경찰은 또 이 회장이 당시 수리비 중 30억 원을 회사 돈으로 냈다고 보고 횡령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이 회장과 삼성 임직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2008년 삼성 특검 당시에 발견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는 1,199개, 액수로 4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260개, 4천억 원을 합치면 차명 계좌만 1,500개, 규모는 5조 원에 육박합니다. 더구나 이 회장은 특검 이후에도 차명 계좌를 계속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걸로 차명 계좌가 모두 드러난 건지, 또 돈의 성격은 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밝혀지지 않은 차명 계좌가 무더기로 더 나온 데 대해 계좌 관리를 한 삼성 임원은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특검을 앞두고 계좌를 너무 잘게 분산해 미처 다 신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는 특검 이후에도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새로 드러난 차명 계좌 260개 중 상당수가 특검 후 개설됐고 이 회장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차명 자산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차명 자산을 운영하는 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회장의 차명 계좌 32개를 추가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차명 계좌가 더 있을 것이란 의심과 함께 돈의 성격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 4천억 원을 포함해 5조 원 가까운 돈이 모두 선대 이병철 회장의 차명 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차명 계좌들이 대부분 19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 삼성증권 계좌인데 삼성증권이 1999년 이전 계좌 자료를 모두 폐기해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과거 차명 계좌에 대한 과징금과 과세를 검토하는 가운데 검찰이 돈의 출처와 성격을 밝혀낼지 주목됩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이명박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김성호 전 원장이 검찰에 두 번째로 소환됐습니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여론조사를 벌였고 이 조사 비용 일부를 당시 국정원이 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국정원장 5명 모두가 검찰 조사를 받은 셈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직전 청와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친이계와 친박계 후보들의 지지율 분석을 위한 여론조사에 10억 원이 쓰였는데 일부가 국정원 돈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이 다시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게 특수활동비 2억 원을 상납한 혐의로 지난달 조사받은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저는 국정원 자금 사용에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아마 오늘 검찰에서 진실이 잘 밝혀지기를. 검찰은 김 전 원장을 상대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여론조사 비용을 지원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여론조사를 지휘한 박재환 전 정무수석과 장다사로 전 비서관을 조사한 데 이어 직접 조사를 의뢰한 당시 정무수석실 소속 이모 행정관과 여론조사 업체 임원 이모 씨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당시 여론조사를 토대로 청와대가 여당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 평창올림픽이 시작되면 올림픽 기간 동안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자제하고 수사 자료 분석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제주에 엿새째 폭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설주의보가 해제됐던 오늘 아침에도 기습적인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출근길 차량이 엉키고 부딪히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눈 덮인 골목길로 접어든 버스가 갑자기 비상등을 켜더니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버스는 겨우 멈췄지만 잇따르던 차들이 속절없이 미끄러지고 부닥칩니다. 바로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브레이크는 듣질 않고 교통정리에 나선 경찰도 속수무책입니다. 차량 10석 부딪히고 뒤엉켰는데 또 다른 차는 이를 뻔히 보고서도 미끄러져 내립니다. 2시간 만에 5cm 넘게 쏟아진 눈으로 제주의 출근길은 엉망이 됐습니다. 눈 쌓인 인도에서 스키를 타고 가는 시민도 보입니다. 눈이 그쳤다는 예보만 믿고 차를 몰고 나섰다가 주차장이 돼버린 도로에 꼼짝없이 갇힌 사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입구에서 차가 못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내도 보니까 시내 자체도 차들 엄청 막히고 사고도 많이 나고. 제주공항도 아침 7시 반부터 3시간 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등 올 들어 벌써 4번째 활주로가 폐쇄됐습니다.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제주 해안 지역까지 대설특보가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기상청은 오늘 제주 산간지대를 중심으로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릴 걸로 예보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지난 한 해 발생한 타워 크레인 사고로 17명이 숨졌습니다. 타워 크레인의 소유와 운영, 설치 업체가 각기 다르다 보니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지난해 말 7명의 사상자를 낸 용인 타워 크레인 사고 역시 이런 거미줄식 하청 구조가 불러온 인재였던 게 S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하청 노동자 연속기획 강청환 기자입니다. 85m 높이의 타워 크레인이 부러지면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용인 타워 크레인 사고. 정부 합동감식반은 타워 크레인 설치 과정에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 찾아냈습니다. 부러진 부위를 보면 크레인 높이를 올릴 때 사용되는 핀이 8개 꽂혀 있어야 하는데 단 2개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레인을 올리는 과정에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 버렸던 겁니다. 당시 크레인 설치를 맡았던 작업자들이 해당 타워 크레인에 대해 잘 모른 채 작업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날 그 7명이 들어갔는데 팀이 전부 다 급조된 팀이었어요. 비슷한 기종이 있는데 그게 이거하고 방식이 확연히 틀려요. 과거에도 이거하고 비슷한 장비를 했으니까 생략을 한 거예요, 이거를. 건물 시공사, 타워 크레인 운영업체와 임대업체, 조립업체 등 모두 4개 회사가 하청과 재하청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타워 크레인 설치나 운전을 맡은 기사들이 매번 다른 크레인을 다뤄야 하다 보니 적응에 애를 먹고 자연히 사고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의 기종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기종들이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소유 따로, 설치 따로, 운전 따로, 관리가 엉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크레인 내부엔 콘크리트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거나 군데군데 녹이 슬었고 안전설비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추락 방지 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네요. 돌풍을 맞거나 혹시 눈이 잔뜩 쌓여서 미끄러지면 밖으로 그냥 추락하는 거죠. 이거. 사고라도 터지면 시공사는 임대업체, 임대업체는 운영회사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보니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도 없습니다. 돌아오는 답변들이 보통은 이제 기사님 장비가 멈췄나요? 이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더 사용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내 장비가 아니면 별로 관심이 안 가는 거죠. 타워 크레인과 관련해 하청과 재하청으로 얽혀있는 업체는 600여 개. 대부분 영세업체다 보니 연간 16시간 실시해야 하는 특별 안전교육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타워 크레인 사고는 모두 16건, 사망자는 27명에 달합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가수 조건 씨 측이 엉터리 영상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는 SBS 보도에 대해 졸업 공연 영상을 제때 내지 않은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규정을 어긴 건 아니라는 모순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잇따라 연예인 학사비리 의혹이 불거진 경희대를 현장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가수 조건 씨 측이 졸업 공연이라고 주장한 영상엔 지난해 5월 6일이라고 날짜가 박혀 있습니다. 니트 차림의 조 씨는 날씨 이야기까지 꺼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한데 이렇게 또 조금이나마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사실 이 영상은 한겨울인 지난 2일 이후에 찍은 것이었습니다. 엉터리 영상 의혹이 일자 조 씨 측이 스스로 밝힌 겁니다. 지난해 8월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학위 평가 과제인 공연 영상은 6개월이 지나서야 촬영해 제출한 겁니다. 조 씨 측은 SBS가 취재를 시작한 뒤 경희대 조교실의 제안으로 이 영상을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 측은 연주자를 동반해 1시간 이상 단독 공연을 해야 한다는 학과 내규도 문제 삼았습니다. 조 씨의 지도 교수인 이모 씨가 그런 내규도 없고 교수들도 모른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SBS가 입수한 문건엔 이미 2015년 조 씨의 지도 교수가 다른 교수 2명과 함께 10개 항목에 걸쳐 졸업 공연 내규를 결정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대학원생 3명은 이 내규에 맞게 공연을 해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알 수 있는데 저거는 절대 모른다 그 내용을. 왜냐면 좋게 좋게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그 교수님이 만들면 되니까. 조 씨는 SNS를 통해 공연 준비 과정에서 정상 절차를 따랐다고 생각했다며 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전 씨가 허위 주장을 했다고 고발된 사건 수사에 이 특조위의 조사 결과가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전 씨의 회고록에는 다른 쟁점들이 더 있습니다. 오늘 안매장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박세훈 기자, 이 전두환 회고록은 5.18 재단이 내용에 허위가 많다고 소송을 냈고 법원이 팔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8월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 1권의 출판 배포를 이미 금지한 바 있습니다. 전두환 씨 측은 금지된 부분만 까맣게 처리해서 수정본이라는 걸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5.18 재단은 이 수정본에도 안매장은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더 있다면서 2차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네, 전두환 씨가 5.18 안매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라고 했는데 근거는 뭡니까? 네, 전두환 씨의 변호인은 이 5.18 재단이 주장하는 안매장 사례들은 당시 계엄군이 시신을 바로 수습하지 못했다. 그래서 가매장을 하고 표시해 놓은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몰래 묻은 안매장이 아니고 임시로 묻은 가매장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럼 안매장, 가매장 사실은 어떤 겁니까? 5.18 당시에 시신 41구를 수습했던 분이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광주시청 직원이던 조성갑 씨인데요. 저희가 물어보니까 전 씨 측의 주장처럼 시신을 묻은 곳에 나뭇가지를 꽂아서 표시해 놓은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41구가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버스에 탄 시민들에게 계엄군이 총을 쐈던 광주 주남마을에서는 아무 표시 없이 몰래 묻은 시신, 즉 안매장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안 되어 있어, 거기는. 실체 그 냄새가 많이 난다. 그 주민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보니까 그것이 시체 도구가 거기서 나왔어. 네, 그러니까 전 씨는 이 가매장을 한 일부 사례를 근거로 안매장은 없었다. 네, 이런 허위 주장을 하는 셈입니다. 네, 이 안매장과 관련해서 지난해 말에 광주교도소 근처에서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5.18 당시에 행방불명이 돼서요. 지금까지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이 70명인데 그동안 발굴 작업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예산 문제로 잠시 중단돼 있는데요. 이달 말쯤 작업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병들어 주저앉은 소를 헐값에 사들여 불법 도축해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손질된 고기는 일반 한우와 섞여 유통됐습니다. JTBC 오정현 기자입니다. 소를 실은 트럭. 한참을 달리더니 어느 축산 농가에 멈춰섭니다. 잠시 뒤 잠복하던 경찰이 들이닥치고 채 도축이 끝나지 않은 암소 사체가 나뒹굴고 이미 손질이 끝난 소고기도 발견됩니다. 불법 밀도축 현장입니다. 퇴비와 분뇨더미 옆에서 비위생적으로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이곳에서 도축된 소들이 바로 병들고 다친 소였다는 점입니다. 도축업자 53살 황모 씨 등 일당은 병들어 폐기 처분을 앞둔 소들을 30만 원에서 60만 원 헐값에 사들여 불법 도축해왔습니다. 경찰 수사로 드러난 것만 1년 동안 10여 마리. 손질된 고기는 시중가의 반값에 팔려나갔는데 정육점과 음식점 측은 건강한 소가 아니란 걸 알면서도 사들였습니다. 문제의 고기는 일반 한우와 섞여 소비자 식탁에 올랐습니다. 정상 도축이 이루어지려면 일단은 소가 기립을 해야 됩니다. 소가 말라 있고 또 콧물을 흘리고 있고 또 어떤 것은 기립을 못 해가지고 쓰러져 있고 죽기 전에 밀도축을 하는 겁니다. 경찰은 도축업자 황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음식점 주인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소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을 앞둔 만큼 최근 불법 도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미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이 역시 상대를 깎아내리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이 당내 성폭력과 미흡했던 대처를 고백하며 눈물의 사과를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권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울먹이며 사과의 말부터 꺼냈습니다. 정의당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해 말 당직자의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가해자를 당에서 징계했고 이후 피해자를 탓하는 2차 언어폭력이 당내에서 벌어져 오늘 가해자에게 직무정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진보정당 안에서도 성희롱 사건이 많았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의도에는 숨어있는 안태근이 없습니까? 성폭력 문제는 더 이상 상대 정당을 비난하기 위한 정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도 이 대표는 반성의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거대 양당 민주당과 한국당도 미투운동 동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좀 달라 보입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순방 때 파견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 또 여성 비하 논란을 빚었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문제를 들며 미투를 정치 공세에 활용했습니다. 민주당은 미투 운동 응원 행사 등에 집중하면서 한국당 최규일 의원 관련 부분을 염두에 둔 듯 여검사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규모 6.0의 강진이 일어난 타이완 화롄에서 밤사이 또다시 규모 5.7의 강력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비까지 내려 구조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편상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르는 기울어진 호텔 안으로 구조대가 들어갑니다. 구조대는 무너진 벽 틈에 갇힌 호텔 종업원을 15시간 만에 구출했습니다. 3楼压到1楼，所以他们那楼板之间是没有什么间距的。同仁现在使用把楼板支撑，把它支撑，那把它救出。 숨진 채 발견되는 사람이 늘면서 사망자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상자는 270여 명으로 집계됐고 60명이 넘던 실종자는 소재가 확인되면서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실종자 대부분이 윈먼 취디 빌딩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돼 구조 작업은 이곳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여진까지 계속되면서 구조 작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21분엔 화롄 중심부에서 22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5.7의 강진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타이완 기상당국은 지난 6일 밤 이후 230차례 넘는 여진이 발생했고 한 달 안에 규모 3에서 5에 이르는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지진 당시 화롄 지역에 머물고 있던 한국인 14명을 포함해 외국인 31명을 모두 무사히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 평창 올림픽에 대한 감회가 남다른 88살의 스키 원로가 있습니다. 무려 58년 전 동계 올림픽에 출전했던 1호 스키 선수 임경순 옹, 소환욱 기자가 만났습니다. 그의 용기와 올림픽 정신은 아무도 뛰어넘을 수 없었다. 설상 종목 최초로 1960년 미국 스쿼밸리 올림픽에 참가해 한국판 쿨러닝을 썼던 임경순 옹에 대한 찬사입니다. 집사람 반지까지 팔아도 몇 푼 안 되니까 옆집에서 또 조금 구우고 스키 살 돈을 갖고 왔는데 일본을 거쳐 미국 수송기를 타고 대회 장소에 도착은 했지만 선수용 스키를 살 돈이 모자랐습니다. 사정을 딱하게 여긴 미국 대표팀 감독이 선수용 스키를 줘 급한 불은 껐지만 고난도의 코스에서 생소한 스키를 처음 타본 탓에 넘어지기 바빴습니다. 몇 년 동안 날 없는 스키를 타니까 자세가 참 힘을 주고 이런 자세 이거 안 되겠네. 70명 중 활강은 61위, 패전은 40위. 대회전에선 넘어져 결승선을 통과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 슬로프를 달린 1호 스키 선수로 기록됐고 당시 썼던 장비들은 평창 스키점프센터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불모지에서 새 역사를 썼던 임경순 옹에게 이번 올림픽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평화로운 세계 스포츠 대회가 열리게 되니까는 칭찬도 받고 부러워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죠. SBS 소환욱입니다. 이제 올림픽을 보러 강원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경기장까지 어떻게 가면 편하게 갈 수 있을까요? 조재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장 편한 수단은 대중교통입니다. KTX역과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셔틀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경기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개인 승용차는 물론 일반 관광버스도 경기장 근처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외곽의 환승 주차장으로 가서 셔틀버스를 타야 합니다. 차 가지고 길도 모르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환승해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개최도시 세 곳에서는 올림픽 기간 내내 시내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위에서 만든 고 평창 앱을 이용하면 경기장까지 더 쉽고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이동수단과 거리, 셔틀버스 탑승 장소를 쉽게 알 수 있고 고속버스와 KTX 예약도 가능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대관령 구간을 비롯해 일부 국도와 지방도에서는 올림픽 전용차로가 운영되는데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9인승 이상 차량, 그다음에 국도의 경우에는 36인승 이상 차량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을 위해 강릉시에서는 대회 기간에 차량 2부제가 강제 시행됩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오늘은 추위가 한결 덜했습니다. 올림픽을 하루 앞둔 평창도 요 며칠에 비해 추위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평창은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여전히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겠고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는 눈이 조금 내리면서 쌓일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밤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개막식이 열리는데요. 개막식 동안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4도 정도로 많이 내려가지 않지만 초속 4m 안팎의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9도 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고 오전까지는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해안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눈과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큰 추위 없다가 일요일 다시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도 이날은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8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8시 뉴스는 개회식이 열리는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 앞에서 저녁 7시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